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북콘서트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공연문화예술원에서 지금 5번째 기획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김보조 시인님하고 곡대에 맞춰서 시집을 내자.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오늘 진행하게 되었는데, 팬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지금 뿌듯하고 행복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인님하고 저하고 만난 게 2015년. 네,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이제 출연 이렇게 구경 오셨다가 선생님이 시집을 한 권 주셔서 오래된 안경점 앞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때 뿅 가셨죠? 그래서 2년이 돼서 시인님하고 CD 작업을 2번이나 했고요. 또 이제 오랫동안 인연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시인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꼼꼼하시죠? 오늘도 저희 단체에서 기획을 해서 이 잔치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한 게 없어요. 본인이 다 준비해 갖고 오셔갖고요. 저희는 그냥 들러리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한 시인이 어디 계실까? 굉장히 오늘 막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주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얼굴을 뵐 수 없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어제부터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자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보조 시인님 모셔서 우리 북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할게요. 오늘 새신랑 같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 어떤 신랑이요? 시신랑. 저는 시신부인가요? 네. 네. 우리 이제 김보조 시인님은 우리 남성가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대중가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갑자기 독자들하고도 굉장히 친근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편하신 그런 시인님이셔서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샅샅이 한번 뒷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이제 첫 인상은 까다로운데 겪어보면 부드럽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시인님 아까 우리 강수연 선생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양력 중에서 나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시인님의 나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도대체 몇 살을 드셨을까? 이게 네이버 검색하면은 양력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은 외모들이 다 젊기 때문에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시인님 몇 살쯤으로 보이세요? 57세. 57세? 동생이네요. 얘 부조야. 네,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시죠? 뭐 연세랄 것도 없죠, 그렇죠? 제가 지금 6번째 이제 시집을 냈는데요. 그동안 이제 시집 앞에 프로필에 이제 생년을 넣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뺐습니다. 독자분들이 그 생년하고 실물하고 안 맞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년을 뺐습니다. 57년생입니다. 이 포스터에도 보니까 사진을 다 크게 달아 놓으셨어요. 아까 이게 붙이면서 이렇게 젊은 사진을. 근데 굉장히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고,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젊으시는데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아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자, 뭐 기본적인 양력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출간된 시선집을 4개까지 과정, 그리고 어떤 시선집은 어떤 특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이번 시선집이요. 네. 그리고 일반 시집과 시선집의 차이가 뭘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시선집이라고 되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시집과 시선집이 뭐냐 그 차이점을 물어보셨어요. 이 시집이 있고 시선집이 있고 시전집이 있습니다. 시집은 이제 일반 시인들이 자기 작품을 뭐 한 70편 모아서 발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시집이라 그러고요. 이제 오늘 이번에 낸 그 시선집은 그 선자가 그 뽑을 선자입니다. 예, 뭐 선거한다, 뭐 선출한다 할 때 선자인데요. 제가 그 동안에 낸 그 네 권의 시집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엑기스라 그러나요? 좀 뽑았습니다. 뽑아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동안 이제 짧은 시, 일본의 그 하이쿠식으로 짧게 쓴 시도 한 30편 선별해서 그 합해서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집이라 그러고요. 시전집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시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낸 시집을 다 모아서 한 권으로, 그러니까 두께가 좀 되겠죠. 한 권으로 내는 것을 시전집이라 그럽니다. 아직 저는 이제 시전집은 내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선집을 엑기스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받아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시인님의 시들 중에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시,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시들이 다 이 한 권에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집을 이때까지 같이 하면서 여러 권이 있었는데 뭐 하나 찾으려면 여기 찾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다 있어서 아, 이거 한 권이면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엑기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인님의 양력을 보면 첫 문학상 수상이 전국 대학생 문예 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제가 이 김부조 시인님의 양력을 CD마다 읽어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백교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고, 근데 이제 처음에 소설을 쓰셨는데 지금 더 시인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왜 어떻게 시인의 길로 이렇게 방법을 갈아타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 전향을 한 거죠. 네. 그 워낙 그 프로필도 있지만은 제가 그 소설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에 저는 시가 아니었어요. 제가 시인이 되리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문예부에서 산문을 썼었고 시는 좋아는 했죠. 좋아는 해서 여러 시인들의 시집을 많이 사서 읽었는데 제가 시를 쓰리라고는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대학생 문예에서 소설 대상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벽이 왔어요. 아마 여기 낭송하시는 분들도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저 지금 이 말씀을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신춘문예 당선도 어렵지만 그 신춘문예 당선이 되고 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벽이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 한편으로 대상 받은 그 소설 한편으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니까 그냥 생활이 바쁘니까 그 핑계로 소설도 안 쓰고 일기도 안 쓰고 회사 일만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졸업을 하고 수십 년 만에 우연히 그 고등학교 은사님의 그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울산서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서울로 전근을 오셨어요. 중앙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중대북으로. 그러니까 대기 아마 흑석동 거기 사신다 그래요. 아, 얼마나 반갑든지 전화를 올렸죠. 했더니 선생님 첫 마디가 너 글 계속 썼느냐. 아,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아니요. 선생님 깜짝 놀라시면서 왜 글을 안 쓰느냐. 뭐 이런 핑계를 댔죠. 했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너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시 10편만 써서 보내. 그럼 전화를 딱 끊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3개월이 됐으니까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너 왜 시 안 보내?
웃으면서 선생님 저 원래 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문이잖아요. 그리고 시가 안 됩니다. 선생님요 딱 한마디 그러면 한 달 더 줄 테니까 10편 써와 전화 딱 끊어버리세요. 결과적으로 그 은사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인데요. 한 달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한 번에 또 못 썼습니다. 한 달 더 줄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은사님이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앞에 선생님 말씀이 산문 쓴 사람은 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한 건 아닌가. 한번 써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지금 읽어봐도 형편없는 시죠. 하여튼 10편을 썼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렸더니 아니 선생님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요. 문학지에다가 그냥 최초로 등단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시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 스승님은 이미 시인님의 재능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성경지명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지금의 김부조라는 시인이 없죠. 안 계셨겠죠? 아니 시인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런 장소에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아니 또 소설을 계속 쓰셔서 소설가로 또 대성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벽을 뛰어넘지 못했으니까. 소설의 벽을 못 뛰어넘는. 자 누군가에게 이렇게 꼭 이렇게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스승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선집의 제목이 우리 모두 길치였다라는 제목인데 길치라는 뜻 알고 계시나요? 길을 못 찾는 그런 거잖아요. 방향을 못 잡는 거. 저도 길치거든요. 사실 밤이 되면 이렇게 지하도를 들어갔다가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 김부조 시인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두 마음의 나침판을 하나 두셔서 길을 잘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치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시선집을 다 완성을 해놓고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땅한 제목이 없어요. 이 시 중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시 제목 중에서. 그런데 저 얘기입니다. 이 길치였다. 그런데 제목이 우리 모두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붙여놓고 집사람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모두를 다 길치로 만드는 그냥 공범을 만드셨어요. 네, 당신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제목밖에 없다. 결국은 제 반성이지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라고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시기는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해주셨으니까 용서해드립니다. 길치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길 잘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시죠. 괜히 덤탱이로 같이. 자 그리고 우리 시인님의 시를 보면은 어머니에 관해서 쓴 시집이 있죠. 어머니의 뒷모습. 제가 표절은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시집을 하나 이렇게 몇 권을 이게 뭐랄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시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뺏긴 건 아닌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시집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아주 좋은 모방입니다. 모방은 네, 괜찮습니다. 모방. 네. 표절이 안 되지 모방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내고 다시 또 제목을 바꿔서 내는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히 시 속에 많이 나와요. 그 어머니의 뒷모습도 그렇고 꽃길에선가 그 휠체어를 몰고 가는 어머니 그 시도 있고 그 어머니에 대한 시집이 두 권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제목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뒷모습하고 어머니의 가방. 어머니의 가방 시지요. 그거는 시집이 아니고 상 받은 시 제목이 상 받은 시. 그래서 이 두 권이 뭘까 하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뒷모습, 어머니의 가방, 그리고 이제 꽃길에서도 어머니에 관한 시이기도 하고요. 네, 어머니에 대한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또 어머니가
작고하셨다고. 예, 재작년에 네. 예,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네. 애도를 못했지만 한번 어머니에 대한 기억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하고 무슨 특별한 사연. 선생님들도 그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 나요. 저 찡하시죠? 이 세상 누구나 다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은 다 애틋하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생님이 저하고 뭐 상이라면 이상하지만 상의도 없이 추천을 해서 그냥 등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인 타이틀은 얻은 거죠. 시는 정말 볼품 없는데, 그런데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딱 얻으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를 써야 되겠다. 근데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면 제일 쉬운 것 같았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시 쓰기에 힘드시면은 어머니에 대한 시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쉽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번 이제 써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이제 제 고향 울산에 혼자 계셨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셨는데, 그 옛 어른들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그 자체가 불효다. 그런 옛 어른 말씀이 계세요. 어쨌건 제가 서울에서 어머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불효다, 불효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어머니의 뒷모습, 어머니의 가방이라는 시를 쓰고, 특히 어머니의 뒷모습이라는 작품이 제 생애 처음으로 백교문학상이라는 금년에 아마 14회 모집인가요? 제가 3회째 수상을 했으니까 문학상은 효에 대한 그 주제로만 시상하는 상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시를 상을 염두로서 쓴 시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그냥 보내봤죠. 보내봤더니 그냥 수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가요 참 의미가 있는 게, 어머니의 뒷모습 제 시집에도 있죠. 근데 그 상을 시상한 그 문학 단체에서 그 수상한 분들의 시를 다 모아서 세상의 빛,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저의 시 어머니의 뒷모습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글판이고요. 이 협회에서 또 영문판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영문판을요, 전 세계에 서수 선생님 한번 자랑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만 읽어주세요. 제가 밑줄을 쳐왔거든요. 자, 의미 있는 일이라서 여기 저 빨간 줄 쳐준 것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게 글씨가 보이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여러 나라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한번 제 음성보다는 우리 서수남 선생님께서. 저도 연식이 돼갖고 이제 안 보여요. 한국의 효 사상을 주제로 한 글모음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과 영문판 The Light of the World Mother's Love를 출간, 국내에 배포한다. 백교문학회 회장 권혁승, 강원도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사상을 세계에 전도하기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80개국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해외 60개국 110개 국립 및 대학 도서관에 보낸다. 날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효친 사상을 일깨워주고 한국의 효 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인의 도덕적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국격을 고양하려는 취지로 발간되었다. 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참가
국들의 그 대표분들 한 곳이 가져가셨고요. 그다음 세계 많은 나라 그 대학 도서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영문판 번역돼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특별한 제가 이제 그 인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가방이라는 시도 또 후배 황금찬 시문학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상 받은 두 작품이 다 어머니에 대한 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머님께 많은 빚을 졌죠. 어머님이 사실은 그 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가 그렇게. 근데 유명한 시인들을 보면은 어머니를 소재로 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 그 소재를 다 어머니가 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냥 평상시에 던지던 말, 그 김용택 시인인가요? 그분도 어머니가 이게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시는 거를 이종록 씨. 아니 김용택 시인. 아니 예. 이종록 시인도 그래.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 엄마가 그냥 한 번 이렇게 던지는 말들을 모아서 시를 쓰셨는데 우리 시인님도 보면은 어머니와의 애틋한 어떤 그 하지 못했던 어떤 그 뭐랄까 못다한 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고생 안 하신 어머님들이 없으시죠. 그 시대는. 그러나 특히 저희 어머님은 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제가 3주 전인가요? 일본 이제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요. 어머님이 일제 강점기 때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워낙 저희 외할머니들 그쪽은 그 전라북도 무주신데 일제 강점기 때 후쿠오카에 그 이주해서 살고 계시다가 거기서 어머님은 이제 출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여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해방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셨는데 그것도 저희 그 종갓집도 며느리로 한국말도 쓰던 분이 종갓집 며느리로 거기다 또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는 바람에 고생도 엄청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객지 생활하면서도 늘 어머님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으로 볼 때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한 빚을 뭘로 갚아드릴까? 마음의 빚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다 보니까 우연찮게 문학상도 어머니에 대한 시로서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께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적어도 시를 쓴다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편도 안 쓰면은 그건 어머니에 대한 큰 불효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에 대한 시가 없는 사람은 꼭 한 편 이상은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십시오. 그렇게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많이 끌어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시를 잘 쓰지는 못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사이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애틋함이 그게 글로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쓸 소재가 없어지면 이제 미천이 바닥이 나는 거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우리라 그래서 또 같이 또 덤태기를 쓰시는데 저희 같이 초보들은 그 주변 것들을 다 끌어다 쓰고 나면은 소재가 고갈이 돼서 시를 또 이렇게 절필하게 되는데 시인님은 또 이렇게 상상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시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시청자 교실에서 과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쉬우니까 어머니에 대한 시가 가장 쉬워요. 다음 주까지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편씩 써보세요. 했더니 딱 한 번에 안 써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안 쓰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어머니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런데 과제는 하셔야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더 안 좋았어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세대만 해도 아버지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시는 쓰실 수 있으시니까 한 편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또 원망의 글로 또 쓰셔서 또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 애틋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스럽게 또 아버지에 대한 글을 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아니군요. 자, 현재 지금 시창작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이제 시를 쓰시면 등단이 목표이실 텐데 등단을 희망하시는 그 예비 시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등단을 시키셨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더 시를 연마를 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시인한 타이틀을 얻었어야 되는데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대신 선생님이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신 그 대가를 제가 톡톡히 치렀습니다. 왜? 너무 혹독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신앙송가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상을 너무 일찍 받았다. 어떤 분이. 왜냐하면 신앙송대회는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대회에 나갈 수 없잖아요. 대상을 받고 너무 일찍 받고 나니까 자기가 연마할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대상은 늦게 받는 게 좋겠더라.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래서 시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간에 보면 뭐 50만 원 주면 등단시켜준다. 뭐 100만 원 주면 등단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뭐 시인 타이틀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중에 혹시 지금 그런 분들 계시면은요, 마음으로 반납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반납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되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어떻게 등단을 하느냐? 공모전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 상금 공모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사기꾼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고 단돈 5만 원에도 상금이 있는 대회에 시를 출품을 하세요. 단돈 5만 원이라도 상금이 있는 데는 거기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대회에 시를 출품을 하셔서 뭐 입선이면 어떻습니까? 장려상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전국 규모에서 경쟁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으시더라도 저도 불과 10여 년 전에 등단했지 않습니까?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98세에 첫 시집 내셨잖아요. 선생님 용기 내시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가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낭송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상은 맨 마지막에 받아야 완벽하게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받아 인정을 받는다. 근데 덩달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자꾸 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덩달아 가게 되고 등단도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시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조금 비하적이긴 하지만 명함을 받다 보면 시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란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시 한 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부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시도 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옆에서 부추겨줘야 쓰게 되지. 이게 시입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창작을 배울 때 시를 갖다가 나는 고심해서 썼는데 다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시를 써야 되나? 하지 말자 안 했는데 우리 시인님은 제가 이제 글 같지 않은 글을 이렇게 보내면은 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주세요. 그럼 또 그게 힘이 나거든요. 나도 가능성이 있나?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힘을 내는데 옆에서 누군가 응원을 해줄 때
또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 시인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길을 잘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열심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창작 교실이 있겠지만 제 시창작 교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그겁니다. 저는 용기를 불어드리는 거, 용기를 불어드리는 거. 그게 제 첫째 제가 목표입니다. 용기와 칭찬과 틀렸다란 말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이게 시청자 저도 2번밖에 못 갔지만 하다 보면 틀렸다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하는 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아까 우리 김수정 선생님이 가로 열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새 그걸 제일 잘 썰먹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 또 다른 게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제가 그것도 모방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많이 시인님 모방하십시오. 네, 그런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계획이요? 계획이 너무 거창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요. 제가 첫 인사말 드릴 때 14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모든 예술 분야가 그렇겠지만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시선집을 냈냐면요. 더 이상 좋은 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자주 보여주지는 않지만 가끔 시를 쓰면 집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던져줍니다. 줬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당신 이제 시 그만 써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시 당신 저번에 쓴 시하고 비슷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깊이 새기면서 이제 긴 시가 나오지가 않고 또 하나는요. 다른 예술 분야도 그렇겠지만 안 되는 시를 억지로 쓰면은요. 앞에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문학상을 받은 시라든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시들한테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장시는 안 쓰고 그러나 짧게 나오는 그 촌철살인 같은 그런 그 짧지만 임팩트를 주는 그런 시들은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한 30편이 들어있지만 앞으로 그런 짧은 시는 계속 써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제 시가 독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 치유에 대한 시가 많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에 관한 시를 한 100편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조 치유의 시 100선 뭐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낼 그런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는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시창작 교실 강의를 더 열심히 매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시 수업할 때 낭송 수업할 때 김부조 시인님을 소개할 때 치유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집을 받고 선생님의 시를 낭송하면서 받았던 그 감동과 그다음에 마음의 위안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를 여담으로 제가 이제 우리 옆집 엄마가 이제 숲해설가신데 이 시집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밤에 이걸 한 권을 다 읽고 와가지고 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 이분이 치유시를 쓰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고 본인이 감동받고 또 위로를 받고 나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인증받은 거라 그럴까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 김부조 시인님의 시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3부가 있기 때문에 시인님과의 콘서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치가 아닌 길을 잘 찾아가는 나침반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김부조 시창작반에서 시집을 내시는 분들은 제가 꼭 북콘서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집 한 번씩은 꼭 내실 수 있는 그날까지 시창작반은 계속된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시인님과의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